네, 오늘 다시 부의 미래 저자죠. 조던 김장섭 저자를 다시 초대했습니다. JD 부자연구소 소장이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며칠, 한 몇 주죠? 지금 한 2, 3주, 3주? 예, 3주. 예. 3주, 4주 안 돼서 다시 모신 이유는 그때 방송에서 나와서 이제 마이너스 3% 나스닥이 폭락이 되었을 때 매뉴얼대로 행동하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며칠 사이로 그냥 마이너스 3%로 빠지는 상황이 여러 차례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깊숙한 그 다음 AS 애프터 서비스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오늘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3%를 뜨면 이제 제 매뉴얼대로 하면 그 마이너스 3%가 이제 공황의 시작이다. 혹은 이제 그 굉장히 안 좋은 신호다라고 해가지고 그 마이너스 3%가 떴을 때는 그 모든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TLT로 이제 갈아타야 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4번이 더 뜨면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4번이 더 뜨면 마이너스 3%가 그러면 이제 공황의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공교롭게도 그 마이너스 3%가 이제 2번이 떴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로 끝났습니다. 이 마이너스 3%는. 그리고 이제 3월 달서부터 다시 마이너스 3%가 이제 4번이 뜨면 그때는 이제 공황의 신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은 아무것도 그 시작한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이제 뭐 공황으로 가는 거는 다시 이제 마이너스 3%가 4번이 떠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지난 상황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 코로나19가 뭐 처음에는 이제 별거 아닌 거라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이나 아니면 이탈리아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제 팬데믹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 나스닥이 잘 나가다가 나스닥이 좀 빠지게 됐어요. 예, 빠지면서 그 마이너스 3%가 연속으로 2번이 떴고 그리고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그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금리를 앞으로 이제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그 모든 그 수단을 강구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한 4% 이상 빠지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망자가 나타났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PMI 지수가 지금 한 35까지 떨어졌는데 원래 50 이하는 이제 불황으로 보는데 35 정도 되면 거의 공황 수준이거든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직 이제 내일이 끝나진 않았는데 내일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그 내일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가 있었냐면 그 2018년도 10월 위기. 그러니까 그때 파월 의장이 금리를 3번 올렸습니다. 3번 올리고 그 10월 달에 그 기자가 물어봤는데 12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올릴 거다라고 했을 때 그때 20%가 빠졌습니다. 예, 나스닥에서 20%가 빠지면서 1월 4일 날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릴 거다라고 하면서 그때 한 4.4% 이상이 올라갔어요. 예, 나스닥이. 그러면서 한 달 안에 거의 20%가 다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때하고 그 다음에 5월 1일 날 트럼프가 무역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5월 13일 날 그러니까 그거는 2019년도인데 5월 13일 날 중국에서 그 막관세를 때리면서 그때 마이너스 3%가 떴거든요. 근데 6월 4일 날 또 공교롭게 그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내일 상황은 그 어떤 상황이냐면 TLT 그러니까 그 20년물 국채죠. 20년물 국채 ETF가 만약에 파월 의장이 오늘 얘기한 게 먹히려면 그 내일은 무조건 나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최소한 그 10% 빠졌을 때는 한 2% 정도가 올라가거든요. 나스닥이. 그렇게 되고 지금 현재는 한 12.7% 정도가 빠졌으니까 내일 나스닥이 무조건 한 2% 이상이 올라가야지 이제 정상인데 그 올라가질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파월 의장의 말이 먹히질 않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랬을 경우는 앞으로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TLT를 더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TLT를 이제 홀딩을 하든지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 거고 혹시나 이제 올라가서 끝났다라고 하면 다시 이제 상승 반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상승 반전을 하게 돼서 그때는 오히려 이제 TLT를 전량 매도를 하든지 아니면 50% 정도만 매도를 하고 그리고
주식을 한 10% 정도 1등 주식을 이제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첫 번째 예. 지난 이제 뭐 1, 2주 사이로 지금 마이너스 3%가 2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2월 달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시작점에서 30일간이 아니라 그냥 매달 매달 마이너스 3% 이상이 나스닥이 하락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그 공황의 위기로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저자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모든 주식 매도하고, 매도하고. 그러면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떨어지는 장중에 매도하신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게 마이너스 3%가 확실한지를 보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3.7% 정도가 빠졌는데 거의 한 5시 50분에 이제 그 확인을 했어요. 그때 이거 확실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전량 매도를 다 하고 장 마감 바로 직전에 항상 그 한 5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항상 그 살피고 그 다음에 매도는 이제 확실하게 됐을 때 그때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TLT를 그렇죠. 사셨다는 TLT를 얘기네요. 산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뭐냐면 그 첫 번째 떨어졌을 때 매뉴얼대로 몰라서 혹은 그냥 혹시나 하다가 미적거리다가 또 못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TLT를 갖고 있는 분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TLT를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주식만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기도를 해야죠. 내일 새벽에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장, 월요일장이 나스닥이 그러니까 몇 프로 이상? 그러니까 원래는 그 2% 이상 올라야 돼요. 2% 이상 항상 그랬으니까. 근데 2% 이상 오르지 않으면? 그래도 오르면 괜찮아요. 오르면 괜찮은데 떨어지면 그때는 굉장히 심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월요일장이 떨어진다. 그러면 그때라도 주식을 매도해버려야 되나요? 뭐 사고 파는 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저 같으면 그 매도를 하고 TLT를 다시 사는 그 상황에서라도.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TLT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매도하는 시점을 언제로 잡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매도하는 시점은 내일입니다. 내일인데 내일 무조건 오르면 월요일장에. 월요일장. 그러니까 화요일 그 새벽 이제 6시 나스닥이 오르는 걸 확인을 했으면 최소한 50%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금요일 날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게 금리를 이제 앞으로 이제 내리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한 3월 18일 정도에 금리를 정하게 되는데 FOMC 회의에서 그때 0.25% 내릴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0.5%까지도 내린다. 2번을 내린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만약에 그 말이 이제 맞는다면 그러면 내일 주가로 확실히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내일이 오르게 되면 TLT를 1월달, 그러니까 2018년도 1월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 이상이 빠졌어요. 그때는 이제 10% 이상 올랐다가 2.5% 정도가 빠졌으니까 빠지는 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5월달 같은 경우도 6월 4일날 같은 경우도 한 0.7%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둘 다 매도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TLT를 팔면 이제 뭐가 남느냐? 달러가 남죠. 달러가 남고 그 다음에 한 10% 정도는 주식을 1등 주식을 사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보고 있고요. 10% 정도. 그리고선 앞으로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정해야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1등 주식이 뭐죠? 1등 주식이 마이크로소프트. 2등이 이제 애플인데 10% 이내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하고 둘 다 같은 비율로 사야 돼요. 그러니까 10% 가지고 5%씩. 5%씩. 그러니까 시총 기준입니다. 이제 10% 일단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90% 어차피 지난번에 얘기하신 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1위 주식에다가 몰빵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럼 나머지 90%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나요? 그 기준은 이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다음에 어떤 기준이 될지는 그러니까 현재는 이제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린다고 해가지고 20%가 빠졌고 그 다음에 무역 전쟁 때문에 빠졌는데 그거는 얼마든지 이제 패드에서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절대 패드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펀데믹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대유행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아니면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져가지고 굉장히 그 세계적으로 지금 1등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내가 어떤 식으로 할지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3%가 또 뜹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90% 나머지 예. 그 물량을 더 매수하는 기준이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는 뉴스가 나오고 잡히는 뉴스가 나오고 또 지속적으로 그 주식이 상승하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때는 이제 좀씩 더 매수를 해서 들어가는 게 낫고요, 주식을. 근데 그 이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가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이제 그 TLT를 이제 팔고 그다음에 달러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달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마이너스 3%가 또 뜬다는 얘기죠.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볼게요. 자, 좋아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나머지 90%를 분할로 해서 매수를 하고 1등 주식을. 근데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지면서 마이너스 3%가 안 좋아지게 되면 뭐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달러를 그냥 들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3%가 발생이 되면 그때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10%도 매각을 하고 아니죠. 그거는 이제 제가 그러니까 좀 시나리오를 짜봤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10% 정도 빠졌을 때 내가 지금 그 TLT를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거의 달러랑 마찬가지거든요. 얼마든지 상황이 안 좋았을 때는 오히려 올라가고 그리고 얼마든지 달러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주식은 10% 구간에서 내가 사놓는 겁니다. 예, 사놓고 그 다음에 10% 구간에서 한 10% 정도를 사놓고 그 제가 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M자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고 올라가다 다시 떨어지면서 그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오르니까 사고 그다음에 떨어지니까 또 팔고 오르니까 사고 떨어지니까 또 팔고 하면서 그 계좌가 녹아내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나는 현금을 100% 갖고 있는 것보다 10% 그러니까 나스닥에서 10% 정도 빠졌을 때는 한 10% 정도를 무조건 사놓고 올라가도 안 사고 떨어져도 안 팔고 그 주식은 그냥 그렇게 갖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20%까지 떨어졌을 때는 또 올라가도 안 사고 떨어져도 안 팔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20% 정도가 더 빠질 때까지도 20%는 그냥 들고 간다. 그렇죠. 20%는 갖고 가고 20%가 또 빠졌을 때는 그때 또 10%를 또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 떨어졌을 때 10%를 갖고 가고 그 다음에 10%가 더 떨어져서 20%까지 빠졌을 때는 또 10%를 또 매수를 하는 거죠. 10%가 그러니까 20% 떨어질 때까지도 그냥 들고 있는 거고 10%가 떨어졌을 때 일단 또 추가적으로 10% 정도 더 매수한다 이 얘기네요. 그렇게 되는 게 그 내가 갖고 있는 게 TLT나 이제 달러 자산이 되니까 얘네들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0%까지 빠지게 되면 달러가 올라가고 TLT도 올라간다라는 거죠. 수익률이.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러니까 10%, 20% 그 주식을 늘리는 그 과정에서 TLT 채권은 들고 있다는 얘기죠. 나머지 80%, 90%는 TLT에 지금 투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한 달에 4번이 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공황이 되니까 그때는 10%, 10%씩 산 애들을 전부 팔고 주식을 팔고 그냥 그것까지도 전부 TLT로 갈아타는 거죠. 현재 매뉴얼대로 하신 분들은 현재 TLT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장 나스닥이 상승하는 것을 보면 10% 정도는 매도를 해서 그 금액으로 시총 1위와 2위 주식, 애플과 MS의 주식을 5%씩 매입을 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매수하면. 근데 만약에 떨어졌으면 그 주식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여튼 나스닥이 마이너스 파란불이면 무조건 그냥 뭐 살 필요 없고 TLT를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상승으로 돌아섰을 땐 TLT 채권을 다 판다. 그리고 그 가운데 10%의 금액을 5%씩 1, 2, 2위 주식을 산다. 됐고요. 자, 그럼 파란불로 갔어요. 마이너스로 됐을 때는 TLT 채권을 계속 들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 TLT 채권을 팔고 다시 주식으로 갈아타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그럴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한 달 후가 됐을 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가 뜨고선 한 달 후 동안 마이너스 3%가 안 떴을 경우는 그때는 세계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TLT를 전부 팔고. 처음에 25일 날 마이너스 3%가 떨어졌잖아요. 그 날로부터 아니죠. 두 번째 날이 언제였었냐면 28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28일이니까
그 3월 이제 29일이 되는데 3월 29일은 일요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3월 30일 월요일 날 그때까지 마이너스 3%가 안 떴다. 그때는 TLT를 전량 매도하고 1등 주식하고 2등 주식을 반반씩 사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건 올랐을 때 얘기잖아요. 올랐을 때. 근데 만약에 안 올랐을 때. 안 올랐을 때도 상관없어요. 안 올랐을 때도 마이너스 3%가 안 떴으면 그리고 마이너스 3%가 안 뜨고 3월 30일까지 갔다. 안 올랐어도. 그랬을 때는 그냥 다 팔고 1등 주식을 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28일에서 30일이 지난 그 시점까지 더 이상 마이너스 3%가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계속 들고 있고 그리고 30일이 딱 지나면서 그냥 바로 매도를 하고 그렇죠. 이제 주식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네요. 그럼 그때도 역시 지금 10% 정도 사고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하는? 아니죠. 그때는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전량 매수를 합니다. 아, 30일 후에? 네, 30일 후에는. 네. 현재 뭐 말씀하셨지만 이런 갑자기 이런 나스닥이 급락하게 된 상황이 있잖아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분은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코로나 얘기인데 코로나가 사실 중국에서 아주 크게 발생한 거는 이미 한 달 아니면 한 달 넘은 이전의 얘기잖아요. 근데 왜 지금 갑자기 터졌을까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코로나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버니 샌더스가 그 민주당 쪽에 대선 후보로 올라오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져서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공급 체인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겹쳐져서 마이너스 3%가 온 게 아닌가. 그러면 지금 코로나만이 이제 주 원인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코로나 이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게 또 갑자기 반전으로 가기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되기도 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황, 즉 경제 위기, 이 세계 경제 위기가 이제 앞으로 이달, 그러니까 3월 달이죠. 3월 달에 4번? 3번이 아니었나요? 4번이요. 4번. 3월 달에 4번이 이제 나오게 되면은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뭐 우리 나스닥에 투자한 미국 주식 시장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한국의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도 다 미국 주식처럼 팔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한국에서 주식 팔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어떤 상황이냐면 그 진짜로 마이너스 3%가 4번이 뜨는 상황이면 그 하한가가 30일 연속으로 뜰 가능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 그 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최소한 30% 이상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길게 보면 50%까지도 빠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이제 몇 달 안에 그 요즘엔 좀 더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빠지는 상황이면 진짜 10원 한 장까지도 전부 팔아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3%가 훨씬 더 이제 확실하게 뜨고 그렇게 되면 한국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소형주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한가가 이제 뜨게 되면서 30% 이상이 뜨게 되면서 거의 뭐 30일 동안 계속해서 하한가가 맞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이제 팔듯이 팔고 그다음에 기관도 같이 파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거의 한 원금의 한 80%까지 이제 빠지면서 그 들고 가는 억지로 들고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때는 그냥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3월 달에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마이너스 3%가 한 번 더 나오면 그 매뉴얼대로 한국 주식을 들고 있는 분들도 그냥 다 매도하는 게 나을까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데 결정하는 거죠. 우리 저자님이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본인이 이제, 투자자라면 그렇다면 이제 팔아야겠죠. 저 같은 경우 팝니다.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시점이 참 부동산 시장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한국 자산 시장에서. 지금 어쨌든 정부 대책 하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강남 집값만 뭐 잡고 있는 정도고. 이것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공황이 오면 그 강남 집값부터 이제 빠집니다. 강남 집값도 빠지나요? 강남 집값이 한 50% 정도 빠지는 게 그 일상적이에요. 공황이 오면. 그래서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2006년도에 14억을 이제 그
그 올랐고 14억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2008년도 12월 그러니까 2008년도 9월서부터 그 공황이 시작이라고 보는데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면서 그때 당시 얼마까지 빠졌냐면 8억 5천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억 이상이 빠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음아파트가 아니라 그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28억 5천 정도 했다가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전이죠. 그러다가 10억 정도가 빠져서 18억 5천까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한 반토막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동네는 그러니까 KB 시세가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나고 그리고 거래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2008년도 상황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네. 뭐 우리 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돈을 번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가격이 급락했을 때 예. 현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그렇죠.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시점에서 현금이 있는 분들은 투자하는 게 당연하겠네요. 언제가 이제 바닥인지를 보고 투자하는 게 제일 낫겠죠. 예. 그러니까 보통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 수치까지 근처까지 오면은 바닥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강남 아파트가 반토막 정도 났다라고 보면 이제 바닥이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경제 위기 때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지방 아파트를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그 지방 아파트가 훨씬 더 타격이 커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천안 같은 데 아파트 뭐 한 1000세대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아파트 천안에만? 예.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게 1000세대가 아니고요. 예. 예, 그 중에서 이제 갑자기 큰 돈인 줄 알고. 몇십 세대는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그 1000세대 정도에서 500세대 정도가 공실이 납니다. 그리고 월세가 한 30만 원이었었는데 10만 원까지 떨어져요. 예. 그러니까 뭐 공황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월세를 주던 세입자가 월세를 안 주게 돼요. 예. 그렇게 되니까 뭐 월세 갖고 이제 생활비를 쓰던 사람들은 그때 생활비가 딱 막히는 거죠. 또 혹은 이자 내기도 하고. 그렇죠. 이자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진짜 위험한 거는 그때 KB 시세가 떨어지는 게 위험해요. KB 시세가 떨어져서 반토막이 나면 그 뭐 14억이 만약에 이제 8억이 됐다. 그럼 한 6억 정도가 떨어졌는데 6억을 갚아야 됩니다. 일시에. 1년마다 계속해서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때 원금 상환이 일시에 들어와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그 부동산으로 돈 좀 벌었다 하는 사람들, 갭 투자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그때 거의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부동산 업계를 떠나요. 네. 그러니까 결국 3월 달에 그 마이너스 3% 나스닥이 마이너스 3% 나오는 상황이 4번 발생이 되는지를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 3월 달에 3번이 발생하고 이번처럼 4월로 넘어가면 다시 4월에 다시 처음부터 그렇죠. 시작하는 건가요? 4번으로? 그렇게 되는 이유는 원래가 그 2000년 닷컴 버블, 그 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1987년도 그 블랙 먼데이, 그리고 2011년도 미국 신용등급 위기 자체가 한 달 안에 전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공황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연이어서 온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예외적인 상황을 제가 이제 대입할 수는 없죠.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금 상황에서 그 자금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 게 수익을 좀 극대화할까요? 뭐 말씀은 뭐 TLT 채권 사는 게 좋다. 이게 이제 1번이겠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자산들이 좀 도움이 될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그 내일 상황을 봐서 만약에 주식 같은 경우는 내일 상황을 봐서 그 내일 오르게 되면 그러니까 월요일장 미국 시장 상황이 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현금을 확보하고 그 앞으로 이제 더 주식이 올라갈 거니까 그때는 이제 1등 주식을 차근차근 매수를 하다가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8,0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전 고점이었었거든요. 전 고점이 되면 그때는 이제 1, 2등 주식을 전부 갖고 가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반등의 그 시기가 올 때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마지막 마이너스 3%에서 30일 그렇죠. 이후까지는 그냥 들고 있는 게. 그렇죠.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제일 낫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시점도 만약에 월요일장이 상승으로 가면은 뭐 지금 뭐 그런 아까 말씀하신 10% 정도 투자하고 뭐 이 원칙을 미국에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단
그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겠네요. 네. 현금을 들고. 네. 네. 그러면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잘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게 되면 뭐 요즘 뭐 그 나가서 오프라인 뭐 비대면 문화라고 하나요? 비대면 산업 컨택트. 이런 것들이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쿠팡 같은 경우도 보면 그 한 평소보다 한 300% 정도가 이제 굉장히 배송 물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쿠팡의 대표가 생각하는 게 쿠팡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이제 쿠팡 대표의 소원이래요. 예. 그런데 현재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염병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언택트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쪽 가는 게 아니라 온라인 쪽으로 가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가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높였어요. 그랬는데 적자는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집니다. 시장 점유율은 높아졌지만 그 사람들의 이제 배송이라든가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면서 오히려 적자 상황은 굉장히 많이 커진 건데 앞으로도 이런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그 지금 현재도 그런 언택트 쪽, 그러니까 IT 쪽이나 클라우드나 아니면 그 온라인 쇼핑이나 이런 쪽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일들이 그런 그 비대면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더 많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 어떤 유통업체라든가 오프라인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 하여튼 교육업체라든가 하여튼 오프라인 쪽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전망이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오프라인 쪽은 계속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뭐 일단 상가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상가 같은 경우도 그 앞으로 저는 이제 상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온라인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서 갔고요. 그리고 그 대형 상가들 같은 경우가 그 역세권 상가들이 예전에 잘 됐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역세권 상가들이 굉장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일단은 청년 실업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SNS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파스타를 먹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태원은 바로 이제 역 옆에 있는 그 파스타 집은 굉장히 안 되는데 젊은 데다가 많이 걸어갈 수 있고 SNS를 통해 가서 맛집을 찾다 보니까 저 구석에 있는 맛집을 찾아서 파스타가 한 7,000원짜리 이런 데를 찾아가 가지고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역 주변에는 공실이 굉장히 크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저 골목에 있는 그 맛집을 찾아가는 형태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이런 그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프라인 쪽은. 그러면 지금 뭐 그 핫한 투자처로 인정을 받고 있는 유행하고 있는 것이 리츠잖아요. 리츠 투자. 리츠 공모에 뭐 참여한다든가 주식을 산다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좀 어려울 수 있겠네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니까. 저는 뭐 그런 쪽을 많이 찾기는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베이비붐 세대가 그 한 20%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제 가진 자산은 한 80% 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오래 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그런 리츠 쪽은 발달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쪽은 이제 주거형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할 것 같고 상업용 쪽은 좀 많이 후퇴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뭐 이런 원룸이라든가 이런 쪽이 더 발달을 하고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쉐어하우스 이런 쪽을 통해서 그 사람들 특히나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많이 몰리게 되다 보니까 주거용 쪽은 앞으로 좀 전망이 있다고 보는데 상업용 쪽은 그 얘기했듯이 온라인 쪽, 오프라인 쪽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상업용 상가는 좀 많이 죽을 테고 그 온라인 쪽 이쪽이 좋아지고 주거용 쪽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제 또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서울 쪽에 2호선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쪽은 굉장히 좋아질 테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오프라인 상가들 특히나 그 서울 쪽에 있는 역세권에 보면은 이제 홈플러스라든가 아니면 이마트라든가 이런 상가들이 있는데 이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줄면서
롯데마트도 요번에 이제 최초로 그 마이너스가 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상가들 먼저 다 없애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상가들이 없어지면서 쇼핑이 되게 힘들어지고, 쇼핑이 힘들어지면 그 아파트 값도 이제 같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서울 쪽도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지면 그런 쪽은, 서울 쪽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그 역세권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없애고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쪽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쪽이 상업용 부동산들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서울 쪽에 공급이 많이 늘어나니까 서울 쪽이 어려워지겠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도권 쪽에서 그 서울 쪽으로 많이 이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수도권 쪽에 있는 집값들도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집값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버블이 좀 많이 껴있는 상황이다. 거기다 또 정부 정책까지도 억제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가 좀 저금리의 양적 완화를 계속 푸니까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니까 현물인 이 부동산은 계속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주 극과 극의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극과 극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서울 쪽만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서울만. 그러니까 어차피 양극화는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것처럼, 애플이나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시총을 넘었듯이,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때는 넘었었거든요. 그 한 기업이 우리나라 시총을 넘듯이, 그러니까 IT 기업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커질 겁니다. 커질 거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보면 앞으로 이제 음성 비서가 3개를 바꿀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면서 그 한 화면에 보이는 게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음성 비서, 그러니까 알렉사라든가 이런 음성 비서가 되면 말해줄 수 있는 게 한 3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3개 안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전자제품을 산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카테고리에 내가 들어가느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세계 1, 2위 기업이 살아남고요. 그리고 음성 비서를 갖고 있는 기업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는 PB 상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팔아먹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모든 상품을. 그러니까 뭐 가스레인지, TV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러니까 한 3위 업체는 어차피 망하게 되니까 3위 업체한테 나한테 PB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런 제조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마존 같은 기업이 그 전 세계를 먹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기업이 굉장히 빈익빈 부익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기업들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곳에 이제 CEO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나 이런 공장들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서 실업이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가게 되는 거는 서비스업 쪽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그 마트에서 캐셔를 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일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러니까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 아파트 그리고 이제 주거용 주택들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부동산이 올라간다, 그리고 부동산이 나빠진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부동산은 양극화된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서울 쪽에 굉장히 고급 부동산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서울의 역세권 2호선 라인 쪽에 있는 그 웬만한 아파트들 그런 쪽도 굉장히 많이 좋아질 수는 있고요. 근데 그 외에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든가 지방 같은 경우는 그 앞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미국 상황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막 나스닥이 급락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페드에서 연준 의장이 이제 뭐 급하게 우리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이다, 뭔가 행동을 취할 것처럼 이야기해서 시장이 반전이 됐단 말이죠. 이 페드의 정책으로 이제 전 세계가 영향을 받게 될 텐데, 그 향후 어떠한 정책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저는 이제 연준이 갖고 있는 그 카드는 모두 썼다고 봅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게 한 6번 정도 내릴 수 있는 카드밖에 없거든요. 0%까지 내린다면. 근데 요번에 그 한 0.25%를 내리든지 아니면은 크게는 0.5%까지 내리게 되면 그 6번 카드 중에 2번 정도, 1번 정도나 아니면 2번 정도를 더 쓰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그 팬데믹 상황으로 번지게 되면 그때는
패드가 지금까지 썼던 금리 정책은 그냥 쓸려 나가고 없는 거죠. 쓸려 나가고 없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그 상황이 끝나는 건 아니죠. 예,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패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마이너스 3%가 또 뜬다라고 하게 되면 그 패드의 금리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뭔가 시장에 던진 메시지, 우리가 움직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주는데도 시장이 그거에 호응하면서 확 돌아서지 않는다면, 혹은 일시적으로 돌아섰다 하더라도 어떤 코로나19의 이게 악재가 더 다른 나라로 더 번지는 이런저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그 말이 먹히지 않게 되면 이제 그땐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연준의 그다음 대책들도 별로 먹힐 만한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연준에 이어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뭐 각 중앙은행들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든지, 정부에서 우리 뭐 추경 풀어놓은 것처럼 그 재정 정책을 통해서 막 그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막을 수 있는 거는 코로나19의 그 해결책, 그러니까 뭐 그 치료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뭐 그 확진자 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든다면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데, 뭐 지금 금리 정책을 쓴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이 공장에 출근을 못하고,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춘제가 끝나고 나서 95%가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예년에 비해, 예년 같은 경우는. 근데 요번 같은 경우는 30% 정도밖에 안 돌아왔고, 그리고 올해 이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우한 지역을 필두로 해가지고 거의 미세먼지가 이제 3월 달에 굉장히 찬거를 하는데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인데, 지금 완전히 병이 고쳐지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공장에 사람들을 더 불러가지고 일을 하다가 그게 더 팬데믹으로 번지면 그러면 앞으로는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내린다고 해가지고 이게 상황이 끝나는 상황이 아니고, 그 코로나19가 잡히는 상황이 돼야지 확실하게 끝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이제 줄거나 사망자 수도 줄고 아니면 치료제가 개발이 되거나 이렇게 돼야지 되는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니면서 금리만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잡히는 건 아니죠. 계속해서 불안을 안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우리 한국만 해도 지금 뭐 확진자가 늘어나고, 뭐 물론 조사 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막 그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체감하는 게 장사들이 안 되잖아요. 경제도 어려워지고 기업들 뭐 지금 막 다 죽겠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마 다른 나라들도 다 연결이 될 거고 기업들이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잡혔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이미 데미지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출이 확 떨어졌다든가 뭐 적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러면 코로나가 잡힌 이후에도 기업들의 어떤 이런 그 경쟁력이랄까요? 기업 부채라든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좀 뭔가 다른 더 큰 문제를 터뜨릴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잡히면, 그러면 특히나 전염병은 잡히는 순간 그 다음서부터 그 다음 분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가냐면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좋게 변한다라는 거죠. 이유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사스라든가 아니면 9.11 테러라든가 그 분기, 그러니까 한 분기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잡히는 상황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다음 분기에 그 전에 쓰지 못했던 소비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만 잡히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는 이제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요새 언론에 나오는 것처럼 뭐 보복적 소비인가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상황이 풀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이제까지 못 썼던 돈을 한 번에 다 쓰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지금의 데미지가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잡히기만 한다면 그 다음엔 별로 문제될 건 없다. 그렇죠. 전고점 뚫고 올라가죠. 특히나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의 경우도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 뭐 1,200원 돌파하고요. 환율이 막 들썩이고 있단 말이죠.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환율은 그러니까 뭐 지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기 때문에 환율이 이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도 99를 찍었다가 99에서 거의 99.99까지 찍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98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봐서는 그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는 달러는 앞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그 뭐 원화 환율도 이제 달러 원 환율도 이제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악재, 돌발 악재가 생기면
다시 달러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도 그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그 연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봤던 게 그 기업체 자금 뭐죠? 그 레포 시장 금리 네. 거기에서 그 기업체와 관련된 것들이 뭐 부도 스프레드가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고 네. 스프레드가 그것 때문에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포 같은 경우는 뭐 한 두 가지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미국의 이제 셰일가스 업체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중국이 굉장히 안 좋아지면서 그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앞으로 이제 소비를 좀 덜 할 거다. 그런 얘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 제일 위험한 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이 지금 거의 그 부채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정크본드 수준까지 이제 떨어진 상태인데, 요즘에 이제 46달러까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부채 위기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그 공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채들이 터지면서. 그래서 레포 금리가 그렇게까지 올라간 거는 그 셰일가스 업체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그 중국, 그러니까 그 유럽 시장에서 이제 도이체방크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 중국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그 유럽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은행들이 그 중국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단기 레포 시장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는 그 미국의 이제 그 패드가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안 좋아지면서 앞으로 더 상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터질 수 있죠. 그렇게 터지면 이제 공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방송들에서 여러 차례 그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체 그 파생 상품인 그 시에로, 네. 시에로에 대한 문제. 그게 예전에 그 뭐죠? 그 모기지 상품 가지고 네. 했던 그 네. CDO하고 네.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이 정크본드 어디서 터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는데 네. 이것이 연결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 소비를 못하고 그다음에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지속되게 되면 미국의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그 셰일가스 업체들이 부도나고 그리고 이제 지방은행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면서 미국에서 이제 상황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유럽에 있는 은행들이 이제 터지면서 그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한번 삐끗하면 실수하면 네. 아니면 먹히지 않으면 정말 벌어지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이거를 당연히 페드도 알고 네. 뭐 미국 정부를 포함한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알겠죠. 각 나라에. 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죽자 살자 그렇죠. 진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냥 무조건 이거는 그 정말 괴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막을 것이다라고 안심을 할 수 있을지 네. 아니면 그래도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죠. 이렇게 좀 봐야 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상해에서 그 파생 상품이 얼마였었냐면 700조 달러였습니다. 근데 지금 파생 상품, 그러니까 2016년도 기준으로 파생 상품이 어느 정도냐면 1200조 달러입니다. 더 늘었네요. 네, 훨씬 더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지면 그때보다도 훨씬 더 큰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커요. 네. 지금 그 당시는 더군다나 미국 그 재정도 좀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었고, 그렇죠?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도 컸었는데 지금은 많이 해가지고 좀 적잖아요. 그렇죠. 그 폭이. 그러니까 힘은 약해졌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그 뭐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지 않을까요? 그 막으려고 해서 이제 되는 상황은 아닐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그 항상 그래서 그 계속해서 그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인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쳐주다 보면 뭐 그 돈을 지속적으로 풀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푸는데 그 양이 이제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돼서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뭐 금리를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어마어마하게 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적인 상황 자체가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이제 그 풀리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제 공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팬데믹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정말 트리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금값도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네. 네. 금값에 대한 그 선호가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값은 오히려 떨어졌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금값은 오히려 떨어진 게
그 금값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좀 보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게 그 뭐냐면 주가가 떨어지면 금값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안전자산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실제로 이제 그 왜 올라가냐면 그 앞으로 그 미국이 패드에서 금리를 내릴 거다. 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금리를 내리게 되면 달러 자산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금값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패드에서 그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금리를 안 내리겠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달러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자산을 지킨다는 얘기죠.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되면 금값이 그 반대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굉장히 크게 빠진 게 주가도 빠지면서 금값도 같이 빠진 게 그 달러 자산이 가치를 지키면 그때는 오히려 금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지난주 그 금요일 같은 경우 그 패드 의장이 그 금리를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금값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달러 자산에 훼손이 있으면 금값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벌어지는 상황은 페드나 각 중앙 정부들은 재정을 풀든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하든지 금리를 인하하든지라는 정책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럼 당연히 금값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그러니까 패드 의원이라든가 위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로버트 하이저 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직은 금리를 내릴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 3% 이상이 두 번 뜨는 바람에 패드에서 움직인 거죠.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내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금값이 다시 올라간 상태고 실제로 이제 3월 18일 날 그 0.25% 정도는 이제 100% 내리고 그다음에 0.5%까지 생각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금값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시나리오대로 그러니까 그 페드나 미국에서 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는 어떤 노력이 성공하지 않으면 어쨌건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든 결과적으로 실패가 되든 지속적으로 재정을 푼다든가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금리 인하를 한다든가 시도는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시도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고 그 중국에 있는 상황들도 PMI 지수가 이제 3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PMI 지수가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인데 그 이제 뭐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것 같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그 상황이 거의 공황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50 이하면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35까지 떨어졌으면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도 35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패드가 금리 정책을 펴가지고 그게 성공을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코로나19가 더 많은 이제 그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그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제조업까지도 같이 떨어졌을 때는 미국에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정책을 다 쓴다 하더라도 공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금값이 뭐 그런 상황에서 오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TLT보다는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그 방송에서 중국이 연착륙했을 때와 경착륙했을 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주로 이제 연착륙을 좀 전제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단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경착륙하는 경우를 대비한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중국이 현재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되어왔던 거는 뭐 GDP 200%가 넘는 그 기업 부채 문제라든가 뭐 부동산의 뭐 이런저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여기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이제 터진 거죠. 현재 중국의 상황,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중국의 큰 문제는 현재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는 게 문제고요. 부채 문제도 이제 원래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컸었죠.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문제들이 이제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은 그 뭐 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추고 이런 돈을 푸는 정책밖에 없는데
실제로 GDP가 올라가려면 공장이 잘 돌아가고 수출이나 아니면 수입을 통해 가지고 그 내수를 살리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 현재는 그런 것들이 안 좋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 경착륙 시나리오에서는 그 연착륙을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한 거는 그 중국 상황이 그 미중무역 합의가 어느 정도 되면서 그 올해는 그 트럼프의 이제 재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무역 전쟁 같은 경우가 커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제 상황을 전제로 해가지고 연착륙 상황을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착륙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큰데요. 경착륙은 지금 모든 상황들, 그러니까 부채 문제라든가 뭐 공장이 안 돌아가는 문제, 그리고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내수도 안 좋아지는 상태,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게 되면 경착륙으로 갈 수 있는데,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는 그 투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착륙으로 가게 되면 중국의 내수주 같은 경우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경착륙으로 가게 되면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위험해지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어떤 게 위험해지냐면 한국의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사 이런 쪽이 그 중국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한 5천만 원 이하까지는 그 내가 이제 그 예금자 보호가 되는데 네. 그런 상황까지도 염려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네. 중국의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아예 부도 그렇죠. 그냥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거기에 위탁했거나 투자한 자산들이 다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 이제까지는 중국의 어떤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중국에 아주 싸게 들어가서 투자해서 다시 회복됐을 때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리가 많았잖아요. 이게 그럼 먹히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중국이 어려워지면 그런 상황이 먹히지 않고 이제 공황까지도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보통 그런 공황이 그럼 이제 지금 경착륙 시나리오를 두 가지를 책에서 언급하셨잖아요. 1번 지금 말씀하신 게 1번인가요? 두 가지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한 가지입니다. 그건 빼고. 그러면 중국에 어떤 그런 공황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사실 중국에 그런 공황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는 전 세계가 다 그 상황이라는 얘기죠. 아니죠. 중국하고 이제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들 그런 나라들만 굉장히 위험해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게 그렇게 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약간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괜찮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디커플링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말씀이신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그 인접 국가와의 차이가 있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쪽으로 많이 변경되고 있는데 갑자기 오게 되면 어느 정도 그 서플라이 체인이 100% 먹히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애플 공장도 인도 쪽으로 옮기긴 했지만 실제로 그 중국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내수 소비 쪽에 굉장히 많이 그 애플의 이제 폰이라든가 아니면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그 개별적인 기업들, 중국하고 이제 커넥션이 굉장히 큰 기업들은 이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이제 기업 그 나라들, 그러니까 한국이라든가 이렇게 반도체라든가 이런 중간재를 수출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같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서플라이 체인을 옮기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아니면 동남아 국가라든가 아니면 그 인도라든가 이런 국가들로 이제 옮기면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은 아주 크게 위험해진다기보다는 중국이나 아니면 중국 인접 국가들 그런 국가들이 굉장히 위험해지고 미국은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중국의 경착륙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징후로는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하시나요? 징후는 뭐 일단은 경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게 그 우리나라 IMF 위기 당시에도 보면은 경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석유화학 단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그 이제 달러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달러를 바로 확보할 수 있는 자산 자체가 뭐냐면 그게 이제 그 경유입니다. 경유나 아니면 휘발유 이런 그 가솔린 쪽인데 그게 그 유가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게 중국이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바로 달러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원유 시장에 중국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그렇죠. 생기면
그런 상황이 이제 선제적으로 일어나죠. 그런 상황들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급등을 하겠죠. 예. 그래서 뭐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그 IMF 위기 시절에 한 700원 하다가 이제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지금 현재 이제 7위안 정도로 봤을 때 7위안이 뭐 심지어는 12위안 아니면 진짜 3배까지 21위안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급격하게. 예.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어떤 결과들이 발생이 되는 건가요? 중국이 만약 그런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면 일단은 그 자국이 망하면 그 주식 시장은 70%까지 빠집니다. 한국도 70%까지 빠졌고요. 예. IMF 때요? 예, IMF 때 70%까지 빠졌고 뭐 인접 국가들도 한국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근데 뭐 미국은 전혀 뭐 하루 이틀 정도 빠지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 보통 지금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금 이제 글로벌 분업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어려워지면 미국이나 유럽도 분명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까지 나온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 쪽이니까 공급 사이드는 이제 바꿀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제일 위험해지는 게 미국이 어려워지는 게 위험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미국은 항상 이제 GDP 같은 경우는 미국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면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소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원래는 이제 일본 그리고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들인데 그 이런 국가들도 항상 GDP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항상 플러스예요. 그 마이너스 난 적이 거의 없고 동아시아나 이런 국가들도 전부 그 항상 플러스였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난 적이 IMF 위기 때 빼놓고는 없었죠.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그래서 소비 사이드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대체할 수가 없고 현재는 공급 사이드 쪽에서 엄청난 공급 과잉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가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그 금융위기 때 그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정상인데 만약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어려워지게 되면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실업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폭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뭐 공산당 같은 경우는 그 정권 교체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내수를 엄청나게 키웠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그 풀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부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게 일어났냐면 그 공급 사이드 쪽에서 엄청난 공급 과잉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뭐 철강 가격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중국은 그런 철강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 손해가 나는 것들을 국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그런 기업들 많이 키웠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낮은 금리로 해서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긴 상태예요. 그런 상태고 그 전 세계적으로는 이런 공급이 과잉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만약에 경착륙이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면 어느 정도 공급 사이드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도 굉장한 지금 현재 그 공급 과잉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과잉은 그 중국이 오히려 그 좀 무너지면서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서 다른 나라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중국이 만약에 그런 경제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을 많이 하면서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이렇게 미국으로 가니까 한국에게도 일시적으로 타격은 있겠으나 우리 모든 산업이 중국과 경쟁 관계잖아요. 예.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기회가 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먼저 굉장히 많이 빠지면서 시작을 하겠죠. 일단은 위기가 먼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베트남 쪽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나라 쪽, 인도나 이런 쪽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옮겨갔으면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중간재를 통해 가지고 그 완제품을 만드는 시장을 다시 찾으면 되거든요. 그 소비 시장은 절대 미국 시장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 시장은 그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하는 이유도 서플라이 체인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무역 전쟁을 한 거고요. 앞으로 트럼프가 만약에 재선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점점 더 심해질 거고 그러면 공급 사이드는 계속해서 동남아 국가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때는 많이 옮겨간 상태에서는 중국이 망하더라도 그러니까 공급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그 다른 쪽으로 전부 공급 서플라이 체인이 옮겨갔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 갑자기 무너지게 되면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제 타격을 받게 되죠. 한국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는 경우고 나중에 그 중국이 어느 정도 무너지게 되면 그때는 그 한국도 크게
무너지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빠지다가 다시 좋아지는 상태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면 저자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 공황 상태가 발생이 됐을 때, 그래서 중국 시장이 무너졌을 때, 그리고 그의 여파로 미국 시장도 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겠죠. 이러한 상황이 됐을 때 중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보시는 건가요? 예. 네. 맞습니다.